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8월 5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오늘 문화인 꼭지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에서 제가 세 가지 표현을 적었는데, 우리 술고래, 그 다음 불고래, 그 다음 함부로. 자, 술고래, 불고래, 여기서 공이 들어가는 표현이 이제 고래라는 표현이 있고, 술고래야 이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시는 건데, 오늘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어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술고래라는 표현이 상당한 표현이다.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불고래라는 표현은 우리 이제 전통 온돌, 구들장을 만들 때 불이 지나가는 통로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래라는 표현, 우리 지금 이 우영우 변호사 나오는 장면을 캡처한 것인데, 고래라는 표현이 우리가 바다에 사는 생물체의 이름을 먼저 붙였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쓰고 있던 말에 영감을 받아서 바다에서 만난 그 동물을 이름을 그렇게 지어졌을까? 우리는 육상에서 생활하다가 바다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고래라는 것의 어원이 뭘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게 불고래라는 표현, 우리 구들장에 있는 온돌에 있는 불고래라는 시스템 이름이 저한테 힌트를 좀 줘서 쭈루룩 생각이 나게 됐고, 그 다음 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함부로라는 우리 너무나 자주 쓰는 표현, 내 어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저만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고래에 우리가 자꾸 어휘가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핵심 어휘가 있습니다. 어휘는 되게 귀해요. 귀하죠. 귀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생시켜서 씁니다. 다양하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말이 가지는 모음의 변화를 그 자음의 느낌과 연결시키면서 되게 자연의 소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고 하는 겁니다. 어감하고 실제랑 같아요. 그럼 기억하기가 편하거든요. 응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한국말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단어조차도. 왜 그 감이 그만큼 안 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의태어나 의성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즉 이것은 우리의 말의 뿌리가 상당히 오래됐다. 자연 현상을 묘사하던 그 시절,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모습, 자연에서 맡은 냄새 이런 것을 구전으로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하던 그 시절부터 있었던 아주 초기적인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감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던 진돗개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진돗개가 유전적으로 늑대와 가장 가깝다. 그 말은 뭐냐? 그 다른 식으로 풀이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인류가 초기에 개를 가축화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거기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AI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서구의 이때까지 세상의 지배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은 전부 다 서구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가 가축화가 어디가 됐을까? 양이 가축화가 어디가 됐을까? 염소가 가축화가 어디가 됐을까? 염소, 양 이런 친구들은 중앙아시아 산악지대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충 위치가 나오죠. 개는 시베리아에서 가축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검색을 하면. 우리의 뿌리가 거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좀 다른 각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말에도 우리 동양의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중에 우리의 말의 흔적도 상당히 유사한 게 많이 있다. 그들은 뿌리를 모르고 거기에 그런 표현이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그럼 그 말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볼게요. 자, 오늘 EL 보다가 생각이 제가 났어요. 오늘 뭐 제가 좀 다른 걸 좀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어떤 경남 거창에 보면은 평민을 위한 사당을 동네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지은 데가 있어요. 인민사라고. 그게 동학운동이 발생하기 한 3, 40년 전에 전국적으로 이미 조선은 맛이 갔어요, 그때. 그래서 탄광우리들이 득실거리고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자, 그 여파로 경상도 거창에서도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자, 그 사람을 희생이 결국 됩니다. 그게 동학농민운동으로 체계화되기 30년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학 항쟁은 그런 것들에 바탕을 두고 체계화한 거예요. 그게 외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그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찾다가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레박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두 번 박물관 가서 본 것 같고 어릴 때는 상수도가 없었습니다. 거창에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살 때 그래서 집집마다 우물이 거의 다 있었어요. 예, 그때 뭐 이렇게 물을 깃는 방식은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두레박이에요. 두레박이란 말에서 시작했거든요. 두레박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우리말에 접근하는데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레박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두 개를 뜯어보면은 그 오묘한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요. 역사를. 예. 자, 두레라는 것이 있거든요. 두레는 여러분 품앗이는 들어봤잖아요. 품앗이는 네가 한번 해주면 내가 한번 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두레는 뭐냐면 그걸 시스템화 시킨 거거든요. 전통적인 방식의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좀 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거죠. 두레. 그 두레예요. 두레박의 두레가. 예. 박은 여러분 아시죠? 박? 예. 둥그런 박. 그래서 두레란 말하고 상관이 있는 단어가 둘레예요. 둘레. 둘레길 할 때 둘레. 외곽을 도는 거죠. 이렇게. 자, 둘레는 범위를 이야기해요. 즉 이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여러분 시골 가보시면 아시겠죠. 무슨 마을 이런 게 딱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의 규모는 그 마을이 위치한 지역의 농지 면적과 상당히 상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딱 필요한 만큼 딱딱딱딱 흩어져서 존재해요. 그게 둘레예요. 그 안에서 둘레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범위. 그죠? 우리가 서로 일을 품앗이를 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 범위, 사람들의 범위, 지역적 범위, 그게 둘레예요. 둘레고. 자, 그래서 우리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테두리. 이거 이렇게 응용하면 되게 쉬워요. 태는 터예요. 터. 삶의 터전할 때가 터. 둘레예요. 테두리. 예. 자, 이게 또 유사한 말로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돼지우리, 소우리 할 때 우리. 예,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상당히 유목민족들하고 영향이 컸다. 우리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거하고도 상당히 상관이 있어요. 자, 테두리 같은 표현은 뭐냐면은 뭐랄까 약간 농경생활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일단 한 군데서 오래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털을 잡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라는 것은 이동의 느낌이 강해요. 이동의 느낌이. 자,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말에. 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박은 뭐냐? 박에 여러분 형성 다 아시죠? 저는 몇십 년 만에 마트에 박을 파는 걸 거창 와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박에 속을 파가지고 박국을 많이 끓여 먹었던 것 같아요. 그 향기가 괜찮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박은 뭐에서 왔느냐? 박다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되게 오래된 야채다, 채소다, 우리한테.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박다란 말은 우리 엄청나게 오래된 말이거든요. 중요한 말이고. 그런데 그거에 달이 박다. 대박같이 밝은 달. 그 박이 이 박이에요. 대박, 큰 박처럼 밝은 달. 진짜 닮았잖아요. 보름달이랑. 그래서 이 채소는 우리랑 되게 인연이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박에서 파생돼 나온 게 있어요. 원래 박이 있었어요. 둥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수박이 생겼어요. 그 뒤에 들어온 거죠. 어떻게? 수박은 물이 많은 박이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 호박이 있어요.
호박은 뭐냐? 호떡, 호빵, 1톤 트럭 같은 거에 덮개 차 사고 나서 하는 거 호로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로. 그 호자. 호랑나비, 호랑이. 그 호자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 호는 이것이 한자로 나중에 바뀌었을 때는 오랑캐 호자가 돼요. 우리 병자 호란 할 때 그 호자. 즉 호는 외부에서 들어왔다 수입품이라는 뜻이에요. 수입품. 그게 강조된 박이에요. 박이 상당히 호박이라는 게 늦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외부의 것이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당군 신화에도 보면 호랑이 부족하고 당군과 결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호랑이 부족하고 곰 부족하고 경쟁을 해요. 호랑이와 곰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곰이 이겨내요. 그래서 곰하고 당군 문명하고 짜잔 돼서 현재 우리의 문화적 DNA 그리고 유전적 DNA가 결정이 돼요. 그때 호랑이를 숭상하던 부족이 튕겨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동물이 호랑이이긴 합니다만 호랑이를 갖다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곰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호랑이를 보실 수 있는 곳은 절에 가면은 산신각에 가면은 뒤에 사진에 보면 산신이 있고 그 옆에 호랑이가 보통 있어요. 근데 그 산신은 사실은 곰입니다. 곰이 의인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대웅전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웅전을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해요. 금당이에요. 금당. 금당은 금땅이거든요. 곰땅이란 뜻이에요. 금이란 단어가 곰에서 온 말이거든요. 예. 자, 거기서 호박이란 단어가 완전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무슨 이유에선가 그것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에다가 호자, 유입된 것을 호자라고 붙였다. 호박이 그 좋은 사례고 호랑이도 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대박 났다 이런 말 쓰잖아요. 크게 밝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 그게 왜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밝은 것이.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술고래, 불고래 한번 볼까요? 저희는 술, 불, 자, 옛날 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것은 고래가 어디서 왔느냐. 자, 요것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거를 보면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불고래를 보면서 불이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아궁이로 불을 지피면. 그래서 그걸 고래라고 불러요. 고래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예요, 형상이. 깊고, 음침하고, 구불구불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길고. 깊이도 제법 돼요, 구들장, 그 고래가. 그래서 그 고래는 골짜기에서 왔다. 그거의 파생형이다. 그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자, 고래를 봤을 때, 고래가 우리 조상들이 저 동물을 뭐라고 불렀어야 하나 했을 때, 고래가 생각나요. 고리 생각이 났다. 그 말은 우리 조상들이 봤던 그 당시 생각했던 고리라는 표현은, 요즘 말로 하는 무슨 골짜기 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높은 곳에서 지켜봤을 때 지형적인, 지질적인 변화가 느껴질 정도로 큰 협곡 같은 것을 고리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중앙아시아에 많이 남아있는 무슨 콜이죠, 콜. 카라콜. 지금 호수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그 유역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의 콜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골짝을 이야기할 때는 거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불구불 지나가는 거죠. 그것을 상당히 높은 산꼭대기 같은 데서 쳐다봤을 때의 그 느낌, 대자연의 위압감이 느끼고 거기에 큰 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구불구불하니 그걸 보고 고리라고 불렀고 고래의 형상이 그것과 유사했다. 그래서 고래라고 지었다. 이런 것까지 유추가 돼요, 지금. 자, 제가 여기서 카라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라하면 검다는 거고 신성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 가야하랑 같은 거죠. 가라. 예, 콜. 검은 호수라는 뜻인데 신성한 호수라는 뜻이겠죠. 근데 저게 우리나라도 현재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은 기억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가락고 서울 잠실에 가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있어요. 가락골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도 앱에서 검색해 보세요. 여러 개 나옵니다. 그 가락골이 전부 다 가락골이에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구들이라는 표현이 또 있잖아요. 구들은 위에 얹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그 불고래가 지나가고 그 위를 덮는 돌이죠.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으로 발라서 연기가 안 새 나오게 하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돌판이에요. 그걸 구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구운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돌은 신성한 돌이라는 거거든요. 그 온돌은 진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온은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 온누리 할 때 그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만큼 신성한, 저 신의 선물적인 느낌이 강한 것이 온자거든요. 완성된 것을 뜻해요. 그래서 터키어에도 지금 온은 10이고 우리는 뭐 1000이라고 그러나 100이라고 그러나 순 우리말에서 어차피 그래요. 같은 말 써요. 그래서 구운 돌이고, 저는 여기서 꾸들꾸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징어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돌판 위에 오징어를 얹으면 꾸들꾸들해져요. 즉 반건조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변하거든요. 거기서 꾸들꾸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구들해서 그 뜨거운 것에다가 뭘 얹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니면 요리를 했든지, 거기서 고기를 구웠든지 생선을 구웠든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구운 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구들장이라는 표현이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쪽 돌판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캠핑하듯이, 예? 판판한 돌을 갖다 놓고, 요즘도 여러분 뭐 부시크래프트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나뭇가지 불 떼고 돌판 위에다 고기 구워 먹고 생선 구워 먹고 하는 거. 그러면 꾸들꾸들해지죠. 예. 자,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야,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제가 부지런하다, 이게 보고 뭔가가 있는데, 뭘까 하는데, 이게 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불, 옛날에는 불이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불이라고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받침이 어려웠거든요. 그래 따지면 생각이 확 확장이 돼요. 이 불이란 말은 거의 신석기, 우리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뭐라고 할까, 핵심은 그 시절부터 경험을 누적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불이란 말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응용해서 많이 쓰고 있다. 부지런하다의 속에 느껴질 수 있으니까. 부지런하다, 불을 짓는다예요. 짓는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 밥을 짓는다. 옛날 밥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쌀을 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즉 짓는 거는 많은 공이 들고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었었어요. 정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짓다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예. 요즘 옛날에 모르겠으면 요즘도 그런 표현 써요. 옛날에 짤짤이라는 게 있었어요. 짤짤이 10원짜리 갖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짓는다고 그래요. 짓는다고. 짤짤짤짤 해서 지었다. 이게 짓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불을 짓는다 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불씨를 안 꺼뜨리고 불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불을 지르는 게. 자, 그런 표현을 갖고 빚어낸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참 아름다운 우리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술을 빚는다고 그러죠. 그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도자기도 빚어요. 이것은 이 빚는다는 빛이에요. 술이 영롱하다. 술을 우리는 일단 눈으로 먼저 감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이 지금처럼 맑은 정류수가 아니었다. 과일주나 어떤 막걸리나 기타 등등의 어떤 발효주였다. 그에 대하면 빛깔이 나니까. 정류수는 빛깔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부적절해요. 그죠?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거는 향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의 표현을 보면은 술이 빛깔이 좋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도자기도 빚는다고 그래요. 빛을 낸다.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순간에서 도자기 같은 것은 실용성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이것을 뭔가의 목표, 우리 상감청자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 빛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색깔이 빛이죠. 예.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깊이감이 있었다. 술과 도자기를 이야기할 때 빛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이죠. 예.
술 이야기가 나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사과하고 포도의 원산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거창이 사과가 유명해요. 요즘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해발 700m, 이 근처가 지금 해발 뭐 한 800m까지 마을이 있거든요, 골짜기에. 이 제가 있는 이 거창 업은 해발이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00m 쪽에서는 이제 사과밭이 많이 없어요.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그래서 자꾸 예전에는 사과 농사가 안 되던 고지대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약간 강원도에서 사과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창에서는 고지대로 했고 사과밭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교차가 크고 연교차가 커야 되는 지역에 사과가 맛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사과의 원산지는 이 거창 같은 곳이다. 사과의 원산지 아마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아봤던데 중앙아시아 쪽으로 추정돼요. 포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포도도 그 동네예요. 그걸로 먼저 술을 만들었겠죠. 많이 나니까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농사를 짓기, 농경을 시작하기 전부터 채집 생활을 할 때부터 만들어진 게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란 말이 왜 터키어에 나오는 수, 물, 이랑 같으냐? 발음이. 수가 흘러가면 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수라상이라고 임금이 받는 술상을 수라상이라고 그러는데 밥상을. 그거 술상이에요. 수라. 옛날에 수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발음이 술이 어려우니까. 즉 불이 어려우니까 불이라고 했던 것처럼 술이 어려우니까 수라라고 했던 거예요. 즉 임금이 받는 술상이에요. 그게 왜 다 같으냐. 이건 되게 오래된 단어다. 거의 신석기 시대 또는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가는 말이다. 우리 인류 언어의 초창기에 형성된 단어들이다. 불, 술, 이런 단어. 예. 자, 그 다음, 같은 비슷한, 조성을 갖고 있지만, 저는 다른 뜻을 쓰이는 게 있죠. 불지르다. 불지르다. 이것은 그냥 깽판 쳤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부질없다라는 표현도 있죠. 불질할 일 없다는 뜻입니다. 끝났다. 더 이상 불 피워봤자 먹여 살릴 사람도 없고 불 피워봤자 대필 집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불질할 거 없다. 불 지을 일 없다는 뜻이잖아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파생됐잖아요. 뜻이 다 엄청나게 다르죠. 구성은 똑같아요. 불 더하기 짓다예요. 예. 자, 그 다음 부리부리. 눈에 불을 켜고, 이런 말 우리 지금도 쓰고 있죠. 눈에 불을 켜고 엄청나게 집중해서 긴장한 상태로 눈이, 또는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죠. 눈이 부리부리하다, 눈에 불이 났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할머니들. 그 다음 바리바리도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바리바리는 째깍째깍 신속하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즉 우리가 불을 다룰 때 쓰는 표현이에요. 대장간 생각하시면 돼요. 눈을 부릅뜨다도 있어요. 그죠? 불쌍하다.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 불쌍하다. 불이 상했다. 불씨를 꺼트렸다예요. 그러면 상했다는 말이 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말이라는 거예요. 불이 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아이들이 소먹이에 소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소 데리고 산에 갔다가 저녁 때는 소 데리고 내려오는데 소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속 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이건 농담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소상하죠. 그러면 소상해져. 불상한 거예요. 불을 꺼트리면 더 큰일이죠. 이야, 이 단어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자, 그리고 불이 나케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이 난 것처럼. 이거는 내가 원하는 불이 아니에요. 뭔가 불이 번져갔어요. 집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곡식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불이 난 것처럼 빨리 가서 물 부어서 꺼야 되겠죠. 불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양면을 다 다루는 이중적인 표현들이 엄청나게 등장한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부여를 사실은 불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배운 말이에요.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럼 고려가 리어도 고리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불이족이 불족이에요. 불족. 불. 예. 부리아트? 부리아족이거든요. 핵심은 불이에요. 불이.
예, 그의 연관성. 자, 이제 좀 그런 거, 요거 좀 찾아보게 되겠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라가야의 전형적인 톡이라고, 특징적인 톡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라가야는 알 더하기 카라입니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알카라예요, 알카라. 응? 알카라. 터키의 수도 앙카라랑 어째 그래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아, 또 어디더라? 파키스탄에 가면 카라치라는 도시가 있죠. 네, 카라치. 예. 카라, 검은 치, 사람. 그게 만주 지방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르하치 뭐 이런 것만 아니에요. 다루가치 이런 것만 치가 아니에요. 우리 갓바치도 있죠. 자갈치도 있죠. 예. 가서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아라가야를 보면 그 뭐 유적을 지난번에 분석한 걸 잠깐 보니까 관련된 방송을 보니까 부여계다. 자, 부여계가 남아한 것이다. 그렇죠. 뭐 우리 고조선 세력이 찌그러들면서 좀 한반도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디든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 원래부터 좋아하던 동네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하나도 이상한 건 아닌데 아라가야의 특징이 토기에다가 밑에 불꽃무늬를 새겨놓은 불꽃무늬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무늬. 예, 그래서 부여, 즉 불의의 상징이 진짜 불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새의 불이도 우리가 불이라고 하거든요. 불이. 새불이. 그러면 이거 보면 딱 아시겠죠? 새를 머리 위에서 딱 보면은, 삼조고를 머리 위에서 딱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불꽃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불이라고 한다. 촛불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새의 주둥이를 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명들이 보이거든요. 영흥도에 가면은 요즘은 뿌리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고래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다 나왔죠. 고래뿌리 해변이에요. 고래뿌리 항도에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에 가면 고래뿔 해수욕장이 있어요. 자, 서해안에서 큰 고래를 볼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옛날에는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동해안은 볼 수 있는데, 자, 불이 뭔가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고래는 아마 지형적인 특성을 의미할 것이라고 보고, 동해안 같은 경우는 단어가 언제 장명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고래가 보이는 툭 튀어나온 곳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지명들이 제법 돼요. 예. 그 다음 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벌판 할 때. 네, 벌판. 벌판은 판이라는 표현이 납작하고 평평하다는 뜻이잖아요. 벌판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예?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할 때 횟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불이 나면은 불이 벌어요. 그걸 번다고 해요. 번진다. 그렇지. 벌다, 번진다예요. 벌다도 번진다에서 온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도 마찬가지. 번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을 옮겨 붙이는 거예요. 시골 말로 경상도 말로 딩겨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상도 쪽에서 쌀 결을 딩기라고 해요. 딩기. 예, 불을 딩긴다는 뜻이에요. 불쏘시개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벌판이라는 단어도 불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이 번다. 사람이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을 번자 들어가지고 거기 자손이 벌다, 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새끼를 많이 쳐서 번성한다. 동물들이 번성한다요. 번성한다. 번성, 즉 이 말은 벌판이라는 것은 뻘이라는 것은 설화벌, 뭐 불가리아 이런 데 나오는 벌, 이스탄불 그래도 벌이거든요. 거기는 불이라기보다는 불이 번져 뭐랄까 어떤 세력이 팽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다. 즉 터잡을 만한 곳이다. 나라를 하나 세울 만한 곳이다. 이런 느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벌이 상당히 유사하다. 몸의 위치만 다르다. 우를 세워서 세우면 벌이 된다. 요 정도 생각이 들지요. 자, 그 다음 함부로. 예.
이것이 저한테 탁 왔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쭉 하다 보니까 함부로 무슨 뜻일까? 정말 자주 쓰는 말이죠. 함부로 하지 마라. 막 하다가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죠? 함부로. 한 불로입니다. 제 생각에는. 큰 불로. 저 불장난 하듯이 큰 불을 가지고 맘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또 거기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불 가지고 큰 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큰 재난이 난다. 우리가 불이 나게 움직여서 막아야 된다. 그 함부로가 한불로입니다. 즉 불의 위험성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 덤으로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났거든요. 우리가 굳은 날씨라는 표현을 쓰는데 짓궂다, 애궂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날이 굳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최적의 굳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상당히 좋은 표현이고 어떤 미묘한 데를 건드리는 표현이거든요.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인데 쓰임새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날이 굳다. 자, 내가 오늘 낚시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야외로 가려고 했는데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날씨가 됐다. 그게 굳은 거예요. 그럼 짓궂다도 알겠죠? 저 짓이 누가 나한테 저 짓을 할 때는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고 그 기준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짓궂다가 되는 거예요. 짓궂은 거예요. 지금 어떤 표현을 쓰시는지 아시죠? 우리 좀 현재 좀 귀여운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럼 거기다가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애궂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애가 굳은 거예요. 애는 뭡니까? 저는 사랑했자 이걸 보고 뭐 창자니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알이 있죠. 알은 신이고 태양이에요. 그게 우리 와서 개인한테 체화가 돼서 개인의 인격으로 변하게 되면 체화가 되면 을이 돼요. 맞죠? 을골. 을이 새겨진 골짜기 을골이잖아요. 여기 고래들이 막 있는 겁니다. 을골에 큰 고래들이 딱 보여요. 사람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은 어떤 고래가 있구나, 튼튼한 고래구나, 아픈 고래구나 이런 거. 그다음 이게 우리 몸에 장기로 들어가면 애가 되는 거예요. 애가 탄다, 애가 끊어진다. 그죠? 창자. 그것은 사람과의 감정으로 성화된 거예요. 아까 을이 인격으로 성화된 거라면 애는 우리 감정으로 성화된 거예요. 육체로 성화된 거예요. 애가 타면 몸이 아파요. 몸살이 나고 상사병이 걸리고 화병이 도져요. 그런 게 애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 애자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감히. 그런 애간장을 태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애가 굳다. 애가 편안하고 내가 누구를 신경 쓰는 마음이 충족되지 못하고 그걸 건드리게 된다. 우리 자식이 어디 갔다가 자전거에 받쳐가지고 코가 깨졌다. 애꿎다. 네. 자, 오늘 요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